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엄청난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테슬라가 사이버캡 생산팀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8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 차, 바로 테슬라 로드스터가 올해 안에 드디어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확인해줬어요. 진짜 미치겠죠. 저도 이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영상 찍으러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작년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공개했던 그 미래형 로보택시 사이버캡 기억나시죠?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냥 매끄러운 유선형 디자인에 2인승으로 이루어진 그 자율주행 택시 말이에요. 문 손잡이도 없는 완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잖아요. 당시에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놀랐었는데요. 그게 이제 진짜 현실이 되려나 봅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먼저 발견한 거예요. 테슬라 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테슬라 공식 채용 사이트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차량 개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용 공고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테슬라 공식 커리어 웹사이트에 사이버캡 관련 채용 공고가 무려 3개나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테크 전문 기자인 사이먼 알바레즈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고요. X에 올라온 세로빈슨 주니어의 게시물도 함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정확히 어떤 인재들을 찾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채용 공고만 봐도 테슬라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포지션은 바로 메트롤로지 테크니션, 그러니까 계측 기술자입니다. 이분은 사이버캡의 품질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메트롤로지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정밀 측정 전문가예요.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의 치수가 정확한지, 조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0.1mm 단위까지 체크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아세요? 특히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공간이 정말 정확해야 하고 전기 모터의 부품들도 아주 세밀하게 조립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캡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자율주행 차량이잖아요. 센서들이 정확한 위치에 장착돼야 하고 카메라의 각도도 완벽해야 하고 라이다R 센서도 정밀하게 교정돼야 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메트롤로지 테크니션 포지션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장비 엔지니어를 찾고 있어요. 이분은 사이버캡의 플라스틱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전기차들이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무게를 줄이는 게 전기차에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캡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선형의 매끄러운 외관, 문 손잡이도 없는 완전히 매끄러운 디자인 말이에요. 그 디자인을 구현하려면 최첨단 플라스틱 성형 기술이 필수인 거죠. 일반적인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들은 대부분 각이 져 있거나 비교적 단순한 형태예요. 근데 사이버캡의 플라스틱 부품들은 곡선미가 살아있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형태여야 하거든요. 이 장비 엔지니어는 아마도 그런 복잡한 플라스틱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출 성형 장비들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성형 온도를 조절하고 압력을 최적화하고 냉각 시간을 계산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의 부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거든요. 대신 그건 초고속 소비자 가전제품 생산 라인처럼 보일 거라고 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만드는 공장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 선전에 있는 폭스콘 같은 공장들 말이에요. 그 엄청난 속도로 부품들이 움직이고 조립되는 거예요.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부품들이 초고속으로 이동하고 정말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제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테슬라가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스마트폰 만들듯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머스크는 이 생산 라인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사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로봇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차를 조립하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위험할 정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동화된,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미래형 공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압권인데 궁극적으로는 차 한 대를 5초 이내에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5초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5초에 한 대면 1분에 12대, 1시간에 720대,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면 무려 17,280대의 차를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10,000대가 훨씬 넘는 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 정말로 실현된다면 이건 단순히 생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사이버캡이 이런 속도로 생산된다면 자동차의 가격이 정말 획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대량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항상 좀 낙관적인 편이에요. 일론 타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머스크가 1년기라고 하면 실제로는 2, 3년 뒤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죠. 풀 셀프 드라이빙도 그랬고 사이버 트럭도 원래 계획보다 한참 늦게 나왔고요. 테슬라 세미 트럭도 발표하고 나서 실제 출시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실제로 해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기차는 틈새 시장용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가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모델 S로 전기차도 충분히 럭셔리하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모델 3로 대중적인 가격대의 전기차 시장을 열었죠. 자율주행 기술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어요. 물론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오토파일럿과 FSD는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도 혁신했어요. 4680 배터리 셀 개발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췄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늦어질 수 있어도 결국엔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번 사이버캡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초에 한 대라는 목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연간 200만 대 생산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는 건 단순히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계측 전문가, 장비 엔지니어, 금형관리 슈퍼바이저 이런 인력들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인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금 뽑는다는 건 생산 라인 구축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테슬라가 이런 포지션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이버캡의 생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만약 아직 초기 단계라면 내부적으로만 인력을 배치했을 거예요. 공개 채용을 한다는 건 상당한 규모의 팀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건 곧 대량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기가 텍사스 공장 내부에서 사이버캡 관련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테슬라 팬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드론으로 찍은 항공 사진들을 분석하는 팬들도 있고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보도 있었고요. 레딧이나 트위터에서 기가 텍사스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 라인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반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 채용 공고가 나오면서 그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죠. 테슬라가 정말로 사이버캡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사이버캡이 성공한다면 그게 단순히 테슬라 하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통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게 왜 문제냐면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우버 요금 중에서 60에서 70%가 운전자에게 가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또 운전자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운전자가 친절할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고 차량이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 운전 실력도 제각각이죠. 근데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건 마일당 30센트 미만이에요. 지금 우버가 마일당 2, 3달러 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이 정도면 자기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사이버캡을 부르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도시에서 말이죠. 자동차를 소유하면 구매 비용, 보험료, 유류비나 충전비, 주차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이버캡을 필요할 때만 부르면 그런 고정 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해요. 사이버캡은 당연히 전기차니까 배출가스가 제로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들이 많아지면 교통체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차량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의 경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신호등에서 불필요하게 정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급가속, 급정거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지는 거죠. 주차 공간도 훨씬 적게 필요하게 돼요. 여러분, 도시에서 차들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경우 도시 면적의 약 30%가 주차 공간이래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만 로보택시를 부르게 되면 도시에 주차된 차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 공간을 공원이나 주거 공간, 상업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1층을 카페나 레스토랑, 상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도로변 주차 공간을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도시 전체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려도 있어요. 가장 큰 건 역시 안전성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갑자기 공사 중인 도로가 나타나거나 보행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거나 다른 차량이 이상하게 운전하거나 하는 상황들 말이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요. 지금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차량 소유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법적인 틀이 아직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요. 또 일자리 문제도 있어요. 택시 기사, 우버 드라이버, 트럭 운전사, 배달 기사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미국만 해도 약 400만 명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대요. 이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 혁신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처음엔 두려움과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또 다른 기회와 일자리가 생겨나더라고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차 몰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자동차 제조, 정비, 판매, 보험, 주유소, 고속도로 건설, 정말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어요. 자율주행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량 정비, 소프트웨어 관리, 원격 모니터링, 플릿 매니지먼트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고요. 물론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만 로보택시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 GM의 크루즈도 있었고요. 크루즈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중국의 바이두도 아폴로 프로젝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흐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6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있고 이 차들이 매일매일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그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웨이모나 크루즈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차량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전 세계 모든 도로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사이버캡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작년 공개 행사에서 본 그 디자인 기억하세요? 문 손잡이도 없고 정말 매끄러운 유선형 디자인이었잖아요. 실내도 굉장히 미니멀해요. 운전대도 페달도 없고 그냥 편안한 좌석 2개만 있죠. 중앙에 큰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 차는 운전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운전대, 계기판, 페달 모든 게 운전자를 위해 배치돼 있어요. 근데 사이버캡은 온전히 승객의 편안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좌석을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 다리 공간을 더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될 예정이에요. 머스크가 이전에 말하길 사이버캡의 구매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죠. 이 정도면 소나타나 캡5 수준의 가격이에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가 이 가격에 나온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게다가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재미있는 컨셉도 있어요. 개인이 사이버캡을 구매해서 테슬라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자기가 안 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의 차량 버전인 셈이죠. 자기 차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하는 동안 사이버캡이 알아서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SF 같은 얘기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테슬라가 이미 차량 공유 앱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게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 개선해야 하고, 규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하고, 법률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보험 체계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소비자 수용도도 높여야 해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야 하죠.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전기차 회의론을 깨고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왔잖아요. 이번 채용 공고는 그저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계측 기술자, 장비 엔지니어, 금형 슈퍼바이저, 이 3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생산직 근로자들, 품질 관리팀, 물류 담당자, IT 전문가, 안전관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도 해요. 텍사스 오스틴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미 기가 텍사스 공장이 오스틴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이버캡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예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를 선택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텍사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명하죠. 주소득세가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주소득세가 최고 13.3%나 되는데 텍사스는 0%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규제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덜해요. 캘리포니아는 환경 규제, 노동 규제가 정말 빡빡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요. 넓은 땅도 확보하기 쉬워요. 기가 텍사스 공장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약 2,000에이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800만 평방미터,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렇게 넓은 땅을 캘리포니아에서 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텍사스는 미국 중심부에 있어서 전국으로 배송하기에도 유리해요. 동부로도 가깝고 서부로도 가깝고 남부 멕시코하고도 가깝죠. 물류 측면에서 최적의 위치예요. 테슬라가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텍사스가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기가 텍사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구축되는 과정, 첫 양산차가 나오는 순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모든 순간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자동차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말이야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했단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옛날엔 전화기에 다이얼이 달려 있었대, 흑백 TV로 방송을 봤대,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채용 공고들이 올라온 게 10월 20일이고 보도가 된 게 9시간 전이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테슬라가 더 이상 비밀리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불확실하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테슬라는 조용히 내부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공개 채용을 한다는 건 우리 이거 진짜 한다, 숨길 것도 없다는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엄청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8년 동안, 정확히는 2017년부터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 차, 바로 테슬라 2세대 로드스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드디어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2025년 10월 20일에 공개된 라이드 더 라이트닝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 직접 출연해서 여러 가지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이분은 테슬라의 모든 차량 디자인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이버트럭, 그리고
로드스터까지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프란츠의 손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폭스바겐과 마츠다에서도 일했던 경력이 있고 자동차 디자인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인물이에요. 팟캐스트에서 프란츠는 테슬라의 디자인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기다리던 로드스터 이야기, 그리고 새로 나온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테슬라의 페인트 컬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풍성하게 다뤘어요. 거의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였는데 정말 알찬 내용이 가득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프란츠가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테슬라 2세대 로드스터의 업데이트된 모습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는 거예요. 올해요, 여러분. 2025년이 끝나기 전에요. 지금이 10월 20일이니까 계산해보면 앞으로 약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11월, 12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드디어 업데이트된 로드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2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테슬라 로드스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긴 여정을 거쳐왔거든요. 2017년 10월 16일에 처음 공개됐어요. 기억하세요? 테슬라 세미트럭 공개 행사에서 깜짝 등장했었죠. 세미트럭의 트레일러 뒤에서 갑자기 로드스터가 나타났. 이때 관중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발표된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0 60마일 가속이 1.9초, 최고속도 250마일 이상, 주행거리 620마일, 그러니까 약 1000km예요. 이런 스펙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도 이런 스펙은 못 냈거든요. 2017년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벌써 8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8년 동안 테슬라 팬들은 이 차를 기다려왔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선금으로 걸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5만 달러만 예약금으로 내면 됐는데요. 나중에 파운더스 시리즈라고 해서 25만 달러짜리 특별 한정판도 나왔어요. 이건 첫 1000대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금방 다 팔렸어요. 25만 달러를 선금으로 내고 몇 년을 기다릴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급망 문제가 있었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잖아요. 반도체 대란도 있었고요. 차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들을 제때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배터리 기술 개발도 필요했어요. 로드스터에 들어갈 차세대 배터리셀 4680셀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이 배터리가 로드스터의 엄청난 성능과 주행거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를 대량 생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델 Y는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모든 차종을 통틀어서 1등이에요. 도요타 캠리도 아니고 혼다 CR-V도 아니고 테슬라 모델 Y가 1등이라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드스터 같은 슈퍼카보다 대중적인 차를 먼저 완성하는 게 회사의 미션에도 더 부합했던 거죠. 테슬라의 미션이 뭐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잖아요. 그러려면 소수의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슈퍼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중 차량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엄청난 리소스를 쏟아부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개발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슈퍼컴퓨터 도조도 만들었고 신경망 훈련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작년 2024년에도. 사실 테슬라가 뭔가 보여줄 계획이었대요. 머스크가 2024년 초에 로드스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프란츠의 설명에 따르면 디자인팀이 작업을 거의 끝내고 머스크에게 보여줬는데 머스크가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7년 디자인에서 많이 개선됐지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1년을 미뤘다는 거죠. 테슬라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제발 좀 내놔라.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머스크가 워낙 완벽주의자잖아요. 80% 완성도로 내놓는 것보다 99% 완성도로 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프란츠가 강조한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재공개는 그냥 먼 미래의 프로토타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첫 공개 때는 솔직히 컨셉 카에 가까웠잖아요.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지, 저 스펙이 정말 가능한지 확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판매 가능한 제품 데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양산 가능한 디자인이고 검증된 기술이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프란츠는 생산 시작 시기도 못을 박았어요. 2027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후라는 거죠. 2027년 중반쯤이면 첫 고객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에 예약한 사람들이 2027년에 받게 되는 거죠. 10년을 기다리는 셈이네요. 물론 테슬라의 타임라인을 100%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2027년에 생산이 시작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프란츠가 직접 말한 거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정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프란츠의 말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드스터는 마지막 위대한 드라이버의 차라고요. 이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캡이나 로보택시 같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 지루한 일, 아니 어쩌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대세가 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재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도 운전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가 나니까 자율주행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로드스터는 완전 자율주행이 지배하기 전에 운전의 재미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테슬라의 마지막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즐거움, 엔진 소리. 이건 전기차니까 엔진 소리는 없지만요. 가속의 짜릿함, 코너링의 쾌감, 이런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프란츠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자율주행은 운전을 지루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로드스터는 운전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죠. 테슬라가 한쪽에서는 운전을 없애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어요. 성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란츠가 힌트를 살짝 줬어요. 로드스터의 성능은 도로용 차량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수준이 될 거라고요. 비교 불가능하고 도전받지 않을 경험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듣기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프란츠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드스터의 기능글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고 우리가 그 차를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코너를 도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고 가속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테슬라가 그 한계 지점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기준을 정말로 달성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2017년에 발표했던 그 미친 스펙들 0-60마일/hr, 1.9초 최고속도, 250마일/hr 이상 주행거리 620마일,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스페이스X 패키지예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차에 냉각가스 추진기를 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아이디어인지 아세요? 로켓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건데요. 작은 로켓 추진기들을 차량 뒤쪽이나 측면에 달아서 필요할 때 압축 공기나 질소가스를 분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가속할 때 추가적인 추진력을 주거나 코너를 돌 때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거나 심지어 점프를 할 수도 있대요. 머스크가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로드스터가 짧은 거리는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점프할 때 채공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다는 정도겠지만요. 이런 기술이 진짜 실현되면 가속력이나 코너링 능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일반 전기차는 모터의 힘으로만 가속하잖아요. 근데 로드스터는 모터의 힘에 로켓 추진력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0-60마일/h를 1초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런 독특한 기술 때문에 로드스터는 컬렉터들의 꿈의 차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전통적인 슈퍼카 컬렉터들도 로드스터는 꼭 한 대 갖고 싶어 할 거래요. 왜냐하면 정말 유일무이한 차니까요. 로켓 추진기가 달린 전기 슈퍼카, 이런 차는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프란츠가 이번 재공개에서 맞춤형 페인트 옵션도 선보일 거라고 했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독점성을 강조하는 페인트 컬러들 말이죠. 테슬라는 다른 모델들처럼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엘리트층을 위한 고임팩트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스터의 커스텀 컬러와 한계를 뛰어넘는 스펙은 정말 수집가들에게는 꿈같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프란츠는 로드스터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예술 작품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에 공개하는 걸까요? 프란츠가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고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사이버캡 같은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 디자인 스튜디오 팀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긴박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로드스터를 공개함으로써 테슬라는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주주들과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올해 주주총회가 뭔가 특별한 것이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특별한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큰 발표나 깜짝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프란츠가 업데이트된 로드스터 디자인이 올해 안에 공개될 거라고 했고 주주총회가 10월 1일이고 일론이 특별하다고 했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10월 1일 주주총회에서 로드스터가 공개될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주주총회는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고 전 세계에서 주주들과 팬들이 주목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8년 만에 업데이트된 로드스터를 공개한다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로드스터에 예약금을 낸 사람들 중에 테슬레다 주주도 많거든요. 8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철학도 재미있는데요. 프란츠는 회사가 어떻게 열성 팬들을 위한 스릴과 대중시장을 위한 가치 제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얘기했어요. 한쪽에서는 로드스터 같은 슈퍼카로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 같은 차로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테슬라의 전략이에요. 하이엔드 제품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로우엔드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예요. 애플도 비슷한 전략을 쓰잖아요. 아이폰 프로 맥스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아이폰 SE로 대중시장을 공략하는 것처럼요. 모델 Y 스탠다드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모델 Y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2023년에 199만 대가 팔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전기차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된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최근에 좀 더 저렴한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는데 솔직히 반응이 엇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대했거든요.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에 더 프리미엄한 차가 나오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아니었던 거죠. 가격은 기존 모델 Y 롱레인지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였고 스펙은 좀 낮아졌어요. 배터리 용량이 줄어서 주행거리가 짧아졌고 가속 성능도 조금 떨어졌고 인테리어 소재도 비건 가죽 대신 텍스타일로 바뀌었고요. 일부 팬들은 이게 뭐야? 기대 이한데?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프란츠는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쳤어요. 오히려 테슬라가 과하게 많이 줬다고 주장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는다고요. 테슬라의 새로운 엔트리 레벨 SUV로 포지셔닝된 모델 Y 스탠다드는 가격 대비 더 비싼 트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프란츠에 따르면 테슬라 라인업의 다른 차들에 들어가는 비건 가죽 대신 텍스타일 시트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텍스타일 소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고급 브랜드들도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천연 소재나 재활용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BMW나 벤츠도 일부 모델에 텍스타일 시트를 쓰고 있어요. 관리하기도 더 쉽고 통기성도 좋고 환경에도 더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인테리어는 같은 가격대의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세련됐고요. 전면부는 라이트바를 없애고 더 스포티한 룩으로 갔다고 해요. 기존 모델 Y는 전면에 가로로 긴 LED 라이트바가 있었는데
스탠다드 버전은 그걸 없애서 좀 더 심플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준대요. 프란츠는 디자인팀이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면서 겪은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격한 비용 제약 속에서도 프리미엄한 룩과 느낌을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품질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정말 어려운 밸런스를 맞춰야 했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프란츠 말대로라면 기본형이라고 부르기엔 아까운 차가 나온 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ATD나 프리미엄 ATD 버전에 붙는 가격표 없이도 프리미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죠. 퍼포먼스 버전들은 여전히 스릴을 유지하고 있고요. 모델 Y 퍼포먼스는 0 60마일/h를 3.5초에 주파해요. SUV가 이 정도 가속력을 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포르쉐 마칸 터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모델 Y L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롱휠 베이스 버전이에요. 중국 시장 특성상 뒷좌석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휠 베이스를 늘려서 뒷좌석을 더 넓게 만든 버전이에요. 프란츠는 이게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플랫폼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페인트 색상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프란츠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펄 화이트 멀티코트를 꼽았거든요. 이건 테슬라가 처음부터 쭉 제공해온 색상인데 차량의 라인을 선명한 하이라이트로 강조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햇빛 아래서 보면 진주처럼 반짝이는 효과가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고요. 변하지 않는 오리지널이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죠. 로드스터 첫 번째 세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온 색상이에요. 하지만 진짜 보석 같은 색상들은 따로 있다는 게 프란츠의 설명이에요. 일렉트릭 블루 시그니처, 레드 미드나잇, 체리 레드, 글레이셔 블루 같은 유니콘 컬러들 말이죠. 이런 색상들은 한정 기간만 제공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렉트릭 블루는 정말 선명하고 강렬한 파란색인데 중국에서만 판매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팔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테슬라는 지역별로 다른 색상을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미드나잇 체리 레드는 정말 깊고 진한 와인 같은 색깔인데 이것도 한정 판매됐었어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색상이라서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 색상의 모델 S나 모델 X는 같은 연식의 다른 색상보다 몇천 달러 더 비싸게 거래된대요. 색상은 단순히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디자인팀이 실제로 차량을 디자인하는 방식 자체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프란츠는 차량을 디자인할 때 항상 색상을 염두에 둔다고 했어요. 특정 색상에서 잘 보이는 라인과 곡면을 만드는 거죠. 유럽에서 나온 마린블루 같은 새로운 색조가 차량의 윤곽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설명했는데요. 마린블루는 바다의 깊은 곳 같은 느낌의 청록색이에요. 이 색상은 모델 Y의 유선형 디자인을 정말 아름답게 강조해준대요. 이런 원칙이 로드스터의 커스텀 옵션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래요. 로드스터는 아마도 테슬라 역사상 가장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프란츠가 힌트를 줬거든요. 맞춤형 페인트, 특별 주문 색상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주문 제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색상의 로드스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컬렉터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이죠. 프란츠의 이번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테슬라가 진행 중인 두 가지 미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예요. 운전을 재미있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운전을 지루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양쪽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전략이에요. 로드스터는 운전에 대한 러브레터예요. 4위, 버캡과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기 전 운전이 정말로 지루한 경험이 되기 전에 마지막 환호라는 거죠. 순수하게 운전의 재미를 위한 차,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차, 로켓 기술이 적용된 차, 이런 미친 스펙의 차는 앞으로 다시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델 Y 스탠다드가 테슬라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도 중요해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로드스터가 테슬라의 미션이나 미래에 대한 주요 기여자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테슬라의 미래는 대부분 인공지능과 로보택시 자율주행 쪽에 달려있죠. 로드스터는 판매량도 많지 않을 거고 매출 비중도 크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가 연간 200만 대의 차를 판다면 로드스터는 기껏해야 연간 1만 대 정도 생산될 거예요. 전체의 0.5%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로드스터는 여전히 테슬라가 제공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이미 25만 달러라는 엄청난 선금을 걸어놨고 이 차를 구매하기 위해
8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거거든요. 둘째, 로드스터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이런 미친 차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력 과시 측면에서 로드스터는 정말 중요한 제품이에요. 셋째, 로드스터로 얻은 기술과 노하우는 다른 테슬라 차량들에도 적용될 거예요. 4680 배터리셀, 새로운 모터 기술, 경량화 기술, 공기역학 디자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델 S나 모델 X, 심지어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로드스터로 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슈퍼카가 주는 스릴을 민주화하겠다는 거예요. 도가티 시론이 300만 달러, 코닉세그 예스코가 280만 달러, 파가니 우아이라가 220만 달러 하잖아요. 이런 차들은 정말 극소수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차예요. 근데 로드스터는 아마 20만에서 25만 달러 정도로 책정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비싼 가격이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열심히 저축하면 언젠가는 구매를 희망해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의사, 변호사,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빌리티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 전에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는 수동운전이 금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때 로드스터를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2달 안에 거의 확실하게 10월 1일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드디어 업데이트된 테슬라 로드스터를 보게 될 거예요.